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은 때로 가장 단순한 것이다. 그저,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때로 그 한마디가 당신 주변의 모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작은 산악 도시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있다. 윤서진 중령은 30년간 군에 복무했다. 707특임대 출신으로 시작했고 모두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다. 진실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군인. 이제 전역을 1년 앞두고 마지막 임무를 받았다. 군단 내부 감찰이었다. 모두가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다. 서류에 서명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 대대장이 그녀 앞에서 봉투를 내밀었다. 돈이 든 봉투를. 다들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마치 커피 한 잔 권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웠다. 잃어버린 동료들의 기억. 수년 전에 했던 타협들의 기억. 침묵하는 것이 더 쉬웠던 모든 순간들의 기억.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문제가 되지 않는 법을 배웠던 그 세월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봉투를 돌려주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그 한마디가 눈사태를 일으켰다. 숨겨진 거래들이 드러났다. 수십 년간 침묵했던 장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군단 전체가 흔들렸다. 서진은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번만큼은 3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하기로. 한 사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철원 군단 본부를 휘감았다. 해발 700m에 자리한 이곳은 사계절 내내 안개가 자욱했고 겨울이 다가오면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윤서진 중령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훈련장을 내려다보았다. 젊은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숨결이 하얀 김으로 피어올랐다. 서진은 올해 52세였다. 30년의 군 생활이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짧게 자른 머리는 이미 반백이 되었고 군복 위의 계급장은 그녀가 걸어온 긴 여정을 말해주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유리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707특임대 복무 시절 받은 훈장이었다. 청동색 메달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빛났다. 그것은 영광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희생의 기억이기도 했다. 서진은 그 훈장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중령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김민지 중위가 들어왔다. 27세의 젊은 장교로 6개월 전부터 서진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민지는 똑똑하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정의감이 강했다. 서진은 민지에게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고맙네. 서진은 커피를 받아들었다. 다음 주 감찰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나? 거의 다 끝났습니다. 3개 대대 모두 일정이 확정됐고요. 필요한 서류들도 준비했습니다. 민지는 파일을 건네며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감찰은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매년 하는 거잖아요.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형식적이라고? 그래,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중령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민지 중위, 자네는 군대를 어떻게 생각하나?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명예로운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곳이요. 맞아. 그래야 하지.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이상과 다르지. 자네도 곧 알게 될 거야. 민지는 서진의 표정에서 뭔가 깊은 슬픔을 읽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서진 중령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서진은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5년 전 707특임대 시절의 단체 사진이었다. 젊은 그녀가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사진 속 한 남자에게 시선이 머물렀다. 강호석 중위,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중령님, 그분은 누구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래전 동료야. 이제는 고인이 되었지. 죄송합니다. 제가 불쾌한 질문을. 괜찮아. 서진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오래전 일이니까. 하지만 민지는 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결코 오래전 일이 아니었다. 적어도 서진 중령에게는. 그날 저녁, 서진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기지박작은 아파트였다.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자식도 없었다. 군대가 그녀의 전부였다. 30년간 오직 군복만 입고 살았다. 거실에는 가구가 별로 없었다. 책장, 소파, 작은 식탁, 벽에는 훈장과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다. 화려한 군 경력의 증거들. 하지만 서진은 그것들을 보며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다음 주 감찰 생각뿐이었다. 세계 대대를 순회하며 점검하는 일이었다. 재정관리, 병영생활, 훈련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 매년 하는 루틴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이상하게도 불안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군단장 박성호 소장이었다. 서진 중령, 다음 주 감찰 건인데. 예, 장군님. 너무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네. 형식적으로만 해, 이해하나.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 장군님,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지. 하지만 불필요한 문제는 만들지 말라는 거야. 자네도 1년 후면 전역이잖나.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전화가 끊긴 후 서진은 맥주캔을 3개 쥐었다. 박 소장의 말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문제를 만들지 마라. 즉,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호석이가 떠올랐다. 25년 전 그도 뭔가 문제를 발견했었다. 군 내부의 부정부패. 그리고 그것을 고발하려 했다. 하지만 호석이는 그 기회를 얻지 못했다. 훈련 중 사고로 죽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였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다. 그것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호석아, 미안해. 서진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그때 내가 용기가 없었어.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눈물이 흘렀다. 25년이 지났지만 죄책감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호석이가 죽은 후 서진은 선택을 했다. 싸우지 않기로. 시스템에 순응하기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선택 덕분에 그녀는 30년을 버텼다. 중령까지 진급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자신을 잃어버렸다. 정의를 믿었던 젊은 군인이 어느새 침묵하는 법을 배운 관료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감찰 준비 서류들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민지는 이미 와 있었다. 중령님, 일찍 오셨네요. 서류 좀 다시 볼까 하네. 3대대 재정 기록 좀 가져와 주겠나. 민지가 파일을 가져왔다. 서진은 꼼꼼히 살펴보았다. 대부분은 정상이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다. 장비 구매 내역이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피복과 식자재 구매비가 과도했다. 민지 중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민지도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확실히 금액이 높긴 하네요. 하지만 승인은 다 받은 것 같은데요. 승인을 받았다는 게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지. 서진은 메모를 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민지는 서진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약간 긴장했다. 중령님, 혹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은 모르겠네.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지. 그날 오후, 서진은 3대 대장 최태석 중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감찰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아, 서진 중령님. 다음 주 월요일이죠? 준비 다 해놨습니다. 편하게 오십시오. 최 중령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친근했다. 마치 옛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하지만 서진은 그와 친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거리를 두고 지냈다. 최 중령은 군대 내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인맥이 좋고 승진도 빨랐다. 하지만 소문도 많았다. 최 중령,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최근 피복 구매 내역이 좀 높던데.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아, 그거요? 품질 좋은 걸로 구매했거든요. 병사들 복지를 위해서요. 그래? 그럼 현장에서 확인해보지.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뭔가 찜찜했다. 최중령의 대답이 너무 빨랐다. 준비된 답변 같았다. 주말이 되었다. 서진은 시내에 나가 옛 동료를 만났다. 이미 전역한 김대위였다. 김대위는 10년 전 감찰관으로 일했었다.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다. 김대위는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여전히 군인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진 중령, 오랜만이네요. 저녁 준비는 잘 되어가나요? 그럭저럭이지. 김대위,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편하게 말씀하세요. 과거에 감찰하면서 특이한 점 발견한 적 없나? 3대대 쪽에서. 김대위의 표정이 굳어졌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나요? 다음 주에 감찰 나가거든. 좀 이상한 점들이 보여서. 김대위는 한숨을 쉬었다. 서진 중령, 제 충고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무슨 뜻이지?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세요. 1년 후면 전역인데 괜히 문제 만들 필요 없잖아요.
뭔가 있다는 거네. 김대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저도 10년 전에 뭔가 발견했었어요. 하지만 보고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는 말을 멈췄다. 아무튼 제 충고는 그겁니다. 조용히 넘어가세요. 커피숍을 나오며 서진은 더욱 확신했다. 3대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서진은 다시 호석이 생각을 했다. 호석이도 이랬을까? 문제를 발견하고 고민하고 결국 싸우기로 결심했을까? 호석아, 이번엔 다를 거야. 서진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감찰 첫날이었다. 서진은 군복을 깔끔하게 다려 입었다. 거울 앞에 섰다. 52세의 여군 중령. 1년 후면 이 군복을 벗는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민지와 함께 차를 타고 3대대로 향했다. 30분 거리였다. 차 안에서 민지가 물었다. 중령님, 긴장되세요? 응, 좀 그렇네. 왜요? 매년 하는 일인데.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더 긴장되는 것 같아. 이번이 마지막 감찰이거든. 3대대 정문이 보였다. 경비병이 경례를 했다. 차는 본부 건물 앞에 멈췄다. 최태석 중령이 직접 나와 있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어서 오십시오, 서진 중령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미소는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가짜 같았다. 최 중령, 바로 시작하지.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감찰이 시작되었다. 서진 중령의 마지막 임무.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감찰이 단순한 마지막 임무가 아니라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3대대 본부 건물은 깔끔했다. 복도의 바닥은 왁스로 반짝였고 벽에 걸린 액자들은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최태석 중령은 서진을 회의실로 안내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네. 바로 시작하지.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재정보고서, 훈련 기록, 인사관리 문서들.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서진은 검은색 가죽 수첩을 꺼냈다. 감찰 기록용이었다. 30년간 사용해온 습관이었다. 모든 것을 직접 손으로 기록하는 것. 먼저 재정보고서부터 보지. 최중령이 파일을 건넸다. 서진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피복 구매비, 식자재비, 장비 유지비. 모두 승인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했다. 피복 구매 단가가 시중 가격의 거의 3배였다. 식자재도 마찬가지였다. 최중령, 이 피복 구매 건인데 단가가 좀 높지 않나? 품질이 좋은 제품이라서요. 병사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구매했지? 대한섬유라는 곳입니다. 군납 전문 업체예요. 서진은 메모했다. 계약서 사본 좀 볼 수 있을까? 최중령의 미소가 잠깐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진은 놓치지 않았다. 물론이죠. 직원한테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최중령이 전화를 걸었다. 5분 후 한 병장이 서류를 가져왔다. 서진은 계약서를 검토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시설 점검도 하고 싶은데. 당연하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중령이 앞장섰다. 먼저 병영을 둘러봤다. 생활관은 깨끗했다. 병사들의 침상은 모두 규정에 맞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병사들이 지나치게 긴장해 있었다. 서진은 한 병사에게 다가갔다. 이름이 뭔가? 이병 박민수입니다. 여기 생활은 어떤가? 병사는 최중령을 힐끔 쳐다봤다. 좋습니다. 불편한 점은 없고? 없습니다. 대답이 너무 기계적이었다. 마치 연습한 것처럼. 서진은 다른 병사들에게도 물었지만 모두 똑같은 반응이었다. 식당으로 이동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조리병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진은 식자재 보관실을 확인했다. 쌀, 야채, 고기. 품질은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양이 기록보다 적었다. 최중령, 식자재 재고가 서류상 기록과 차이가 있는데. 그건 최근에 소비가 많아서요. 훈련이 많았거든요. 훈련 기록 좀 보여주게. 최중령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훈련 일지를 가져오라고 했다. 서진은 기다리는 동안 주방을 둘러봤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다. 지나치게 완벽했다. 오후가 되어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다. 훈련 일지를 검토했다.
기록상으로는 매주 2회 이상 대규모 훈련을 했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기록이 너무 일률적이었다. 마치 누군가 한꺼번에 작성한 것처럼. 최중령, 이 훈련들 실제로 다 진행했나? 물론입니다. 저희 대대는 훈련을 철저히 합니다. 서진은 수첩에 계속 메모를 했다. 최중령은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서진 중령님, 점심 식사라도 하시죠. 준비해놨습니다. 아니, 계속하지. 아직 확인할 게 많아. 오후 4시가 넘어서야 1차 점검이 끝났다. 서진은 민지에게 기록을 정리하라고 지시하고 최중령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오늘 수고 많았네, 최중령. 별말씀을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최중령이 직접 차를 따랐다. 고급 녹차였다. 향이 좋았다. 내일은 재무 관련 심층 검토를 하겠네. 최중령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서진 중령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게. 너무 깊이 파실 필요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합니다. 서진은 최중령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렇게라는 게 무슨 뜻인가? 최중령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흰 봉투를 꺼내 서진 앞에 놓았다. 봉투는 두툼했다. 이게 뭔가? 작은 성의입니다. 고생하시는데 격려금이라고 할까요? 서진은 봉투를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다. 25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강호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젊고 정의로웠던 친구, 부정을 발견하고 싸우려 했던 동료, 그리고 죽은 친구. 호석이도 이런 봉투를 받았을까? 거절했을까? 그래서 죽었을까? 서진의 손이 떨렸다. 25년간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죄책감, 분노, 슬픔, 후회. 호석이가 죽은 날이 생생했다. 2000년 11월 15일. 훈련 중 추락사라고 했다. 하지만 호석이는 특임대 출신이었다. 절벽 등반 따위는 잠자면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장례식에서 호석이의 아내 정미연을 봤다. 그녀는 서진을 붙잡고 울었다. 서진 씨, 뭔가 이상해요. 호석이가 그렇게 죽을 리 없어요. 진정해요, 미연 씨. 호석이가 말했어요. 부대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다고. 조사하고 있다고. 그리고 며칠 후에 죽었어요. 사고였어요. 불행한 사고였어요. 하지만 서진도 의심했다. 호석이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한 말이 있었다. 서진아, 내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넌 알아야 해. 이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생겨?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증거를 모으고 있어. 부대 안에 썩은 것들이 있어. 조심해, 호석아. 혼자 감당하지 마. 약속해줘. 내가 죽으면 내가 이어받겠다고. 서진은 그때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웃으며 무슨 소리야, 죽긴 왜 죽어, 라고만 했다. 일주일 후 호석이는 죽었다. 그리고 서진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아니, 지키지 않았다. 두려웠다. 호석이처럼 죽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침묵했다. 박성호 대령이 당시 대대장이었다. 그는 서진을 불러 말했다. 강중희의 죽음은 불행한 사고였네. 그를 기리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맡은 임무를 계속하는 거야. 이해하나?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25년간 침묵했다. 지금 최태석 중령 앞에 앉아 똑같은 봉투를 보고 있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다. 다들 이렇게 합니다. 최중령의 말이 메아리 쳤다. 그래, 다들 이렇게 했다. 25년 전에도, 지금도. 그래서 호석이는 죽었다. 그래서 부정은 계속되었다. 서진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아마 500만 원은 될 것 같았다. 최중령이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중령님. 1년 후 전역하시는데 괜히 파도 타실 필요 없잖아요.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되는 거죠. 서진은 봉투를 열어봤다. 100만 원권 수표들이 들어있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돈, 누군가의 양심을 사기 위한 돈. 그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25년간 잡고 있던 끈이 뚝 끊어진 느낌이었다. 천천히 봉투를 닫았다. 그리고 최중령에게 돌려주었다. 이거 돌려받게. 최중령의 미소가 굳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받을 수 없네. 이건 뇌물이니까. 뇌물이라니요? 이건 그냥 격려금입니다. 다들 받아요. 역대 감찰관들도 다 받았고요. 그래서 다들 침묵했겠지. 하지만 나는 받지 않겠네. 최중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진 중령님, 제 충고를 들으세요. 이건 서로를 위한 겁니다. 중령님도, 저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니,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만큼은 아니야. 후회하실 겁니다. 아마도. 하지만 25년 전의 후회보다는 나을 거야. 서진은 일어섰다. 수첩을 집어들고 천천히 펜을 꺼냈다. 새 페이지를 펼쳤다. 2024년 11월 18일 15시 30분 3대 대장 최태석 중령 감찰관에게 현금 봉투 제공 시도. 명백한 뇌물 공여 시도로 판단됨. 서진은 또박또박 기록했다. 최 중령은 창백한 얼굴로 지켜봤다. 중령님,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체 시스템의. 그래서 더 해야지. 서진은 수첩을 닫았다.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면 시스템을 바꿔야지. 불가능합니다. 중령님 혼자서는. 혼자가 아니야. 25년 전에 죽은 친구가 있어.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서진은 집무실 문을 열었다. 민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중령님, 끝나셨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복도를 걸으며 서진은 몸이 떨리는 걸 느꼈다.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다. 25년간 짊어지고 다녔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차에 타서 기지로 돌아가는 길,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중령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민지 중위, 자네는 정의를 믿나? 민지는 잠시 당황했다가 대답했다. 네, 믿습니다. 나도 한때는 믿었지. 하지만 어느 순간 포기했어.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오늘 다시 믿기로 했어. 무슨 말씀이신지. 내일부터 본격적인 감찰을 시작할 거야. 제대로 된 감찰. 자네도 각오해야 할 거야. 민지는 서진의 옆얼굴을 봤다. 거기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결기가 서려 있었다. 중령님을 따르겠습니다. 기지로 돌아와서 서진은 박성호 소장에게 보고 전화를 걸었다. 장군님, 오늘 3대대 감찰 중 중대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서진 중령,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세. 내일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기다려, 서진. 서진은 전화를 끊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서진은 집에 돌아와 호석이의 사진을 꺼냈다. 25년 전 707특임대 시절의 사진. 젊고 밝게 웃는 호석이. 호석아, 늦었지만 약속 지킬게. 이번엔 끝까지 갈 거야. 사진 속 호석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서진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의 책상 밑으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다. 누군가 몰래 넣어둔 것이었다. 접힌 종이를 펼치자 손으로 쓴 메시지가 있었다. 그만두세요. 아니면 강호석처럼 끝날 겁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호석이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25년 전 사건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아는 사람. 서진은 편지를 수첩에 끼워 놓았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서진은 협박 편지를 받은 후에도 감찰을 계속했다. 민지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민지는 편지를 읽고 얼굴이 굳었다. 중령님, 이거 심각한데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헌병대? 그들도 같은 시스템 안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다음 날, 서진과 민지는 3대대로 다시 돌아갔다. 이번에는 하급 장교들과 병사들을 개별 면담하기로 했다. 최태석 중령의 방해 없이. 첫 번째 면담 대상은 행정보급관 이재훈 대위였다. 30대 초반의 젊은 장교로 3대대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었다. 이 대위, 편하게 앉게. 이 대위는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손을 계속 비비고 있었다. 대대 내 물품 구매 절차에 대해 물어볼 게 있네. 피복이나 식자재 같은 거. 네, 말씀하십시오. 계약 업체는 누가 선정하나? 이 대위는 잠시 말을 머뭇거렸다. 그건 대대장님께서 직접. 규정상으로는 입찰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나? 그렇긴 합니다만 실무적으로는 대대장님께서 신뢰하는 업체들과. 서진은 수첩에 메모했다. 신뢰하는 업체라.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들인가? 이 대위는 주위를 둘러봤다. 문이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중령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여기서 나눈 대화는 비밀로 하겠네. 사실은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매 단가가 시중가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래서 대대장님께 말씀드렸죠.
더 저렴한 업체를 찾아보겠다고. 뭐라고 하시던가. 이 대위는 고개를 숙였다. 화를 내셨습니다.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 후로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승인 도장만 찍었어요. 서진은 이 대위를 바라봤다. 젊은 장교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이 대위, 자네도 알고 있었구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대위일 뿐이고, 대대장님은 권력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자네는 승진하고 싶고. 이 대위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인정이었다. 서진은 한숨을 쉬었다. 이 대위, 나도 자네 나이 때 똑같았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침묵했지. 그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했어. 중령님도요? 그래. 그리고 25년이 지났지. 그 침묵의 대가가 뭔지 아나? 이 대위는 고개를 들어 서진을 봤다. 내 친구가 죽었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친구가. 그리고 나 같은 겁쟁이들은 살아남았지. 이 대위의 눈이 흔들렸다. 이제 자네한테 선택권이 있어. 계속 침묵할 건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건가. 이 대위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증거? 계약서 사본들이요. 원본은 대대장님이 보관하시는데 저도 복사본을 몰래 가지고 있습니다. 왜 보관했나?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 보험이라고 할까요? 이 대위는 자물쇠가 달린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여기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모든 계약서 복사본이요. 서진은 파일을 받아 넘겨봤다. 수십 장의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각 계약서마다 부풀려진 금액이 선명했다. 이 대위, 고맙네. 큰 용기를 낸 거야. 중령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게. 정말 이걸로 뭔가 바뀔까요? 아니면 그냥 저만 찍혀서 끝나는 건 아닐까요? 서진은 이 대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솔직히 장담할 수는 없어.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 그건 확실해. 이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면담이 끝나고 서진과 민지는 차로 돌아왔다. 중령님, 생각보다 쉽게 증거를 얻었네요. 아직 시작일 뿐이야. 이 대위는 작은 물고기야. 큰 물고기는 따로 있어. 최태석 중령 말씀이신가요? 그뿐이 아니야. 최 중령 혼자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어. 위에서 묵인하거나 아니면 함께 참여하고 있을 거야.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성호 소장님 말씀이신가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다. 기지로 돌아오자 박성호 소장의 호출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진 중령, 당장 내 사무실로 오게. 소장 집무실에 들어서자 박 소장은 책상에 기대어 서 있었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앉지 말고 서 있게. 서진은 차렷 자세로 섰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찰관으로서. 감찰? 그게 감찰인가? 자네 지금 대대 전체를 뒤집어 놓고 있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박 소장은 한숨을 쉬었다. 서진 중령, 자네와 나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 아닌가. 내가 자네한테 솔직히 말하지. 말씀하십시오. 이건 자네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시스템이 이미 자리 잡은 지 오래야. 자네 혼자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시도는 해봐야죠. 시도, 박 소장은 비웃었다. 25년 전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어. 기억하나? 강호석 중위. 서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장군님도 아십니까? 호석이 일을? 물론 알지. 나도 그때 대대장이었으니까. 박 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강중위는 좋은 군인이었어. 하지만 너무 이상주의적이었지. 현실을 몰랐어. 현실이요? 부정부패를 묵인하는 게 현실입니까? 그래, 그게 현실이야. 박 소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군대에서, 이 나라에서, 그게 현실이야.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야. 호석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죽었고요. 박 소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사고였어.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박 소장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서진 중령, 내가 자네한테 제안하지. 이번 감찰은 여기서 마무리해. 형식적으로 보고서 올리고 끝내. 그러면 자네 저녁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나도 자네를 보호할 수 있어. 거부하면요? 그럼 자네 혼자야. 나도 도와줄 수 없어. 서진은 박 소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장군님, 25년 전에 호석이를 지켜주지 못한 게 제 인생 최대의 후회입니다. 이번에도 도망치면 죽을 때까지 후회하며 살 것 같습니다. 그건 자네 선택이야. 네, 제 선택입니다. 서진은 경례하고 집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계속 걸었다. 민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중령님,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끼리 하는 거야. 위에서는 도움 못 받아. 그럼,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니까. 그날 밤, 서진은 집에 돌아와 호석이가 남긴 물건들을 꺼냈다. 장례식 후 호석이의 아내 정미연이 준 상자였다. 호석이가 서진 씨한테 주고 싶어 했던 것들이에요. 상자 안에는 707특 임대 배지,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일기장이 있었다. 서진은 일기장을 펼쳤다. 호석이의 글씨체가 나타났다. 2000년 10월 1일. 오늘 이상한 걸 발견했다. 부대 물품 구매 내역이 너무 높다. 조사해봐야겠다. 2000년 10월 15일. 박 대대장님께 보고했다. 하지만 반응이 이상했다. 오히려 화를 내셨다. 왜일까? 2000년 10월 30일. 누군가 날 감시하고 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느낌이 온다. 2000년 11월 10일. 서진이한테 말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알아달라고. 이게 사고가 아닐 거라고. 서진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2000년 11월 14일. 내일 증거를 가지고 상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무섭다. 하지만 해야 한다. 이게 옳은 일이니까. 그게 마지막 일기였다. 다음 날, 호석이는 죽었다. 서진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호석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게. 내가 하려던 일을.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이른 시간에 출근했다. 민지에게 연락해서 비밀회의를 소집했다. 민지 중이, 우리끼리 팀을 만들어야겠어. 팀이요? 그래. 조용히 조사하고, 증거를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공개할 거야. 하지만 중령님, 우리 둘이서 어떻게? 둘이 아니야. 이재훈 대위가 있어. 그리고 더 있을 거야. 침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심해야 해. 상대방도 우릴 주시하고 있으니까. 그날 오후, 서진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것도 도난당하지 않았다. 단지 집안이 뒤져져 있었을 뿐. 경찰은 말했다. 이상하네요. 돈이나 귀중품은 안 가져갔네요. 서진은 알고 있었다. 이건 경고였다. 우리는 언제든 당신한테 접근할 수 있다. 는. 하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다. 좋아. 이제 진짜 전쟁이구나. 서진은 집에 도둑이 든 후 더욱 신중해졌다.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민지에게 맡겨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그리고 매일 밤 다른 경로로 귀가했다. 일주일 후, 서진은 군단 기록 보관소 접근 권한을 신청했다. 과거 감찰 기록들을 열람하기 위해서였다. 보관소 담당자는 50대의 원사였다. 최영식 원사는 20년 넘게 이곳에서 근무했다. 중령님, 어떤 기록을 찾으십니까? 지난 15년간의 감찰 보고서를 보고 싶습니다. 최 원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함으로 안내했다.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서진은 파일들을 하나씩 꺼내 검토했다. 2010년, 2011년, 2012년. 해마다 감찰이 진행됐고 보고서가 작성됐다. 하지만 내용은 모두 비슷했다. 이상 없음, 정상 운영, 우수한 관리 상태. 15년간 단 한 번도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다. 이상하네. 민지가 옆에서 물었다. 뭐가요? 15년간 한 번도 문제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나? 어떤 조직이든 크고 작은 문제는 있기 마련인데. 그럼 다들 묵인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고서 자체가 형식적이었거나. 서진은 보고서 끝에 서명을 확인했다. 역대 감찰관들의 이름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다. 김태훈 중령. 10년 전 감찰관이었다. 최 원사, 김태훈 중령 연락처 아십니까? 아, 그분은 이미 전역하셨습니다. 지금은 민간인이시죠.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최 원사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중령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러십시오. 김 중령님한테 연락하시려거든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그분도 10년 전에 뭔가 발견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왜죠? 최 원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후로 그분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전역하실 때도 그냥 조용히 떠나셨고요. 서진은 김태훈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저녁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태훈 중령님이십니까? 저는 윤서진 중령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이십니까? 10년 전 군단 감찰하셨을 때 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전역한 사람입니다.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잠깐만요. 3대대 관련해서. 서진 중령님, 김태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제 충고를 들으십시오. 그냥 넘어가십시오. 1년 후면 전역이시잖습니까? 괜히 남은 인생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하지만 부정부패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발견했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김태훈은 한숨을 쉬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딸이 고등학생이었고 아들은 중학생이었어요. 제가 싸웠다가 잘못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침묵하신 겁니까? 네,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겁니다. 가족을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요. 서진은 할 말을 잃었다. 김태훈의 선택을 비난할 수 없었다. 그녀도 25년 전 똑같은 선택을 했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김태훈이 덧붙였다. 이건 3대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깊고 넓어요. 중령님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화가 끊겼다. 서진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지가 물었다. 어떻게 되셨어요? 또 한 명의 침묵이었어. 중령님, 혹시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요?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 민지 중이, 서진은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자네도 포기하고 싶나?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자. 다음 날, 서진은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하급 병사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점심시간, 서진은 식당에서 한 병장을 불러냈다. 이병철 병장. 3대대에서 2년째 복무 중이었다. 병장, 편하게 앉게. 네, 중령님. 여기 생활은 어떤가?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돼. 불편한 점은 없나? 이 병장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중령님,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여기서 하는 얘기는 비밀로 하겠네. 사실 이상한 게 좀 있긴 합니다. 뭔가? 피복이요. 저희한테 나눠주는 군복이 품질이 별로예요. 근데 기록상으로는 비싼 걸로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나? 행정병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서류 처리하다가 봤대요. 서진은 메모했다. 그 친구 이름이 뭔가? 일병 박민수입니다. 다른 이상한 점은? 이 병장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식사도 그렇고요. 가끔 메뉴가 기록이랑 다를 때가 있어요. 기록에는 삼겹살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목살이 나오거나. 자주 그런가? 한 달에 2~3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서진은 일병 박민수를 찾았다. 19세의 어린 병사였다. 일병 박민수, 자네가 행정일을 돕고 있다며? 네, 중령님. 서류 처리하면서 이상한 점 본 적 있나? 박일병은 겁먹은 표정이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도 돼.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저한테 묻지 마세요. 박일병은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도망치듯 나갔다. 민지가 말했다. 뭔가 협박을 받은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 저렇게까지 무서워할 정도면. 서진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직접 서류에 접근해야 했다. 하지만 3대대 행정실은 최태석 중령의 통제하에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은 집에서 호석이의 일기를 다시 읽었다. 호석이는 어떻게 증거를 모았을까? 일기장 뒷부분에 메모가 있었다. 암호 같은 숫자들이었다. DH-2000-1015초. 서진은 잠시 생각했다. 뭔가 익숙한 형식이었다. 그러다 깨달았다. 기록 보관소의 파일 번호 형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다시 보관소를 찾았다. 최 원사에게 물었다. 원사님, DH로 시작하는 파일이 뭡니까? DH는 기밀 문서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접근이 제한되죠. 2000년도 기밀 문서를 볼 수 있을까요? 최 원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소장님 승인이 필요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안 될까요? 최 원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중령님, 저도 25년 전 강호석 중위님을 알았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랐다. 호석이를요? 네, 좋은 분이셨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오셔서 파일을 복사해 가셨어요. 무슨 파일을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파일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기록도 지워졌고요.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다. 원사님,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어떤 파일이었는지? 최 원사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하지만 원사님은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최 원사는 한숨을 쉬었다. 중령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강중희님이 돌아가신 후 박성호 대령님께서 직접 오셔서 파일을 가져가셨습니다. 박 소장님이요? 네, 그때는 대령이셨죠. 저한테 그 파일에 대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서진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다. 박성호 소장은 25년 전부터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 원사님, 큰 도움이 됐습니다. 중령님, 조심하십시오. 강중희님처럼 되지 마시고요. 서진은 기지로 돌아와 민지를 불렀다. 민지 중희, 우리한테 필요한 건 결정적인 증거야. 현재의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과거의 범죄까지 연결하는. 어떻게요? 호석이가 찾았던 그 파일을 찾아야 해.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야. 2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남아 있을까요? 호석이는 신중한 사람이었어. 분명 백업을 만들어뒀을 거야. 서진은 호석이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다. 일기장, 사진, 배지,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 이게 뭘까? 민지가 열쇠를 살펴봤다. 은행 금고 열쇠 같은데요. 서진의 심장이 뛰었다. 호석이가 어느 은행을 썼는지 알아봐야겠어. 그날 오후, 서진은 호석이의 아내 정미연에게 연락했다. 25년 만에 전화였다. 미연 씨, 저 윤서진입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갑자기 연락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호석 씨가 생전에 어느 은행을 이용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은행요? 왜 갑자기? 중요한 일입니다. 호석 씨를 위한 일이에요. 정미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국민은행이었던 것 같아요. 부대 근처 지점. 금고를 빌린 적이 있으십니까? 금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호석이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은행에 다녀온 적은 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맡긴다고 했었죠. 서진은 확신했다. 미연 씨, 혹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날, 서진은 정미연을 만났다. 50대 중반의 여성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서진 씨, 25년 만이네요. 미연 씨,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냥 살았죠. 딸을 키우면서. 따님은 잘 크셨습니까? 네, 이제 30이 됐어요. 결혼도 했고요. 정미연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호석이가 남긴 물건들이에요. 서진 씨한테 드린 것 말고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 상자 안에는 호석이의 신분증, 지갑, 그리고 은행 통장이 있었다. 이 통장은 제가 몰랐던 건데 호석이가 돌아가신 후에 발견했어요. 잔액은 거의 없었지만 혹시나 해서 보관했죠. 서진은 통장을 펼쳤다. 국민은행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 내역이 있었다. 2000년 11월 13일. 금고 대여료 입금. 미연 씨, 이 금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겠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온 적도 없고요. 혹시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못 봤어요. 서진은 자신이 가진 열쇠를 보여줬다. 이거 말입니다. 정미연의 눈이 커졌다. 그게 어디서? 호석 씨가 제게 준 유품 중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은행으로 갔다. 국민은행 철원지점. 25년 전 그대로였다. 담당 직원에게 설명했다. 25년 전에 대여한 금고를 찾고 싶습니다. 직원은 당황했다. 25년 전이요? 그건 확인이 필요한데요. 서진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계급장이 빛났다. 긴급한 일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1시간 후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다. 25년간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봉투.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들과 사진들이 있었다. 그리고 호석이의 편지. 서진아, 이걸 읽고 있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미안해. 너한테 짐을 남기게 돼서. 하지만 누군가는 이 진실을 알아야 해. 이 서류들이 증거야. 부정부패의 증거.
그리고 누가 연루됐는지. 부탁이야. 이걸 세상에 알려줘. 정의를 위해서. 서진은 눈물을 흘렸다. 25년을 기다린 호석이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서진은 호석이가 남긴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25년 된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첫 번째 서류는 계약서 사본이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물품 구매 기록, 피복, 식자재, 장비, 모든 단가가 정상 시세의 2배에서 3배였다. 두 번째 서류는 금전 거래 내역이었다. 특정 계좌로 매달 돈이 입금된 기록.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했다. 민지 중위, 이 계좌 번호 추적할 수 있을까? 민지는 서류를 받아 들었다. 25년 전 계좌라 어렵긴 하겠지만 시도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진들이었다. 누군가 몰래 찍은 것처럼 보였다. 한 식당에서 여러 명의 장교들이 모여있는 모습. 테이블 위에는 봉투들이 놓여 있었다. 서진은 사진 속 얼굴들을 자세히 봤다. 한 명이 눈에 띄었다. 젊은 시절의 박성호였다. 당시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최태석도 있었다. 그때는 대위였다. 2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중령이 되어 있었다. 같은 사람들이네. 서진이 중얼거렸다. 25년 전에도 지금도. 정미연이 물었다. 이게 뭔가요? 호석 씨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입니다. 부정부패의 증거.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나요? 서진은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었다.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호석이가 원했던 거죠. 진실이 밝혀지는 거. 네,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은행을 나와 차에 타자 민지가 물었다. 중령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현재의 증거와 연결해야 해.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시스템이라는 걸 보여줘야 해. 그럼 3대대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하지만 이제는 더 조심해야 해. 상대방도 우리가 뭔가 발견했다는 걸 눈치챘을 거야. 다음 날, 서진은 군단 헌병대에 공식 조사 의뢰를 제출했다. 3대대의 재정 부정에 대한 조사였다. 헌병대장 김상철 중령은 서진을 불러 물었다. 서진 중령, 이게 무슨 겁니까? 3대대를 조사하자고요? 네,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 서진은 이재훈 대위에게서 받은 계약서 사본들을 제출했다. 김중령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왜요? 명백한 부정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만 3대 대장이 최태석 중령 아닙니까? 그분은 인맥도 좋고 위에서도 잘 봐주시는데 그래서 조사를 안 한다는 겁니까? 김중령은 한숨을 쉬었다. 조사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절차가 있으니까요. 얼마나 걸립니까? 한 달 정도? 한 달이요? 그 사이에 증거를 다 없앨 수 있겠네요. 서진 중령, 제 입장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규정을 따라야 하니까요. 서진은 헌병대를 나오며 이를 악물었다. 시스템 자체가 부패를 보호하고 있었다. 민지가 말했다. 중령님, 헌병대도 믿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부에서는 안 돼, 외부로 가야 해. 외부요? 언론이야. 대중의 힘을 빌려야 해. 서진은 조심스럽게 언론사를 알아봤다. 군 관련 보도를 많이 하는 기자를 찾았다. 김선희 기자. 국방일보에서 2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다. 이메일로 조심스럽게 접촉했다. 중요한 제보가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틀 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김 기자는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다. 윤서진 중령님이시죠? 무슨 제보인지 궁금합니다. 서진은 주위를 살피고 나서 서류 봉투를 건넸다. 군 내부의 조직적 부패에 관한 겁니다. 25년간 이어져 온. 김 기자는 서류를 펼쳐봤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모두 사실입니다. 증거는 확실합니까? 서진은 호석이가 남긴 서류들과 현재의 증거들을 모두 보여줬다. 김 기자는 한참 동안 검토했다. 대단한 제보네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정도 규모면 위에서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보도를 막으려 할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김 기자는 서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중령님, 각오는 되어 계십니까? 이 보도가 나가면 중령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녁도 깨끗하게 못 하실 수 있어요. 보복도 있을 거고요. 상관없습니다. 25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라도 하는 겁니다.
김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취재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얼마나 걸립니까? 2주 정도? 그 사이에 추가 증거를 더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진은 기지로 돌아왔다. 2주, 그동안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다. 민지와 이재훈 대위를 불러 회의를 했다. 기지 밖 조용한 식당에서였다. 우리한테 2주가 있습니다. 그 안에 결정적인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이 대위가 물었다.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현재 진행 중인 거래의 증거. 가능하면 현장을 잡는 거죠. 현장을요? 그래. 뇌물이 오가는 현장, 허위 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 민지가 말했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하지만 그 정도 증거가 있어야 확실해. 이 대위가 말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 계약 건이 있거든요. 피복 구매 건인데 분명 또 부풀릴 겁니다. 확실한가? 네, 매번 그랬으니까요. 좋아. 그 과정을 기록하자. 녹음이든 영상이든. 며칠 후 최태석 중령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진 중령,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풀고 싶습니다. 서진은 약속을 잡았다. 기지 밖 조용한 찻집에서였다. 최중령은 이미 와 있었다. 민간인 복장이었다. 오셨습니까, 서진 중령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최중령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중령님이 뭘 하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헌병대에 조사 의뢰한 것도, 언론사 접촉한 것도. 서진은 놀라지 않으려 애썼다. 저를 감시했군요. 감시라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중령님, 왜 이러십니까? 1년 후면 저녁인데 조용히 마무리하면 안 됩니까? 조용히 마무리하라고요? 부정부패를 모른 척하고요? 최중령은 한숨을 쉬었다. 중령님은 이상주의자시군요. 강호석 중위님처럼.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호석이를 아십니까? 물론이죠. 25년 전 일이지만 기억합니다. 그분도 중령님처럼 싸우려 했죠. 그래서 죽였죠. 최중령의 표정이 굳었다. 조심하십시오, 중령님. 말 조심하셔야죠. 사실이지 않습니까? 호석이는 진실을 밝히려다 죽었어요. 사고가 아니라 살해당한 거죠. 증거가 있습니까? 곧 있을 겁니다. 최중령은 테이블에 봉투를 놓았다. 두툼한 봉투였다. 이게 1억입니다. 중령님이 조용히 마무리해 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뇌물입니까? 뇌물이 아닙니다. 위로금이죠. 중령님도 30년 고생하셨잖습니까? 전역하시고 편하게 사시라고. 서진은 봉투를 밀어냈다. 필요 없습니다. 중령님, 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건 중령님 혼자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호석이가 있어요. 25년 전에 죽었지만 그가 남긴 증거가 있어요. 최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증거? 곧 알게 될 겁니다. 언론 보도로. 서진은 일어서서 나갔다. 뒤에서 최중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후회하실 겁니다, 중령님. 하지만 서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서진은 집에 돌아와 호석이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서진아, 이 싸움은 힘들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정의는 언젠가 승리하니까. 서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호석아, 꼭 이길게.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침묵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날, 이재훈 대위에게서 연락이 왔다. 중령님, 내일 계약 건이 있습니다. 피복 구매 건인데 업체 대표가 직접 옵니다. 녹음 준비됐나? 네, 작은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조심하게. 들키면 안 돼. 알겠습니다. 다음 날, 이 대위는 계약 회의에 참석했다. 최태석 중령, 업체 대표, 그리고 몇 명의 참모들이 있었다. 업체 대표가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번 피복 건은 총 3억입니다. 최중령이 물었다. 시중가는 얼마지? 1억 정도 됩니다. 그럼 차액은? 업체 대표가 봉투를 꺼냈다. 여기 있습니다. 1억은 대대장님께, 나머지는 관련자들께 배분하시면 됩니다. 이 대위는 주머니 속 녹음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잘 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이 대위는 조심스럽게 빠져나왔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완벽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즉시 서진에게 연락했다. 중령님, 성공했습니다. 잘했네. 조심해서 가져오게.
하지만 그날 저녁 이 대위는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서진은 걱정이 되어 전화를 계속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소식이 들려왔다. 이재훈 대위가 영창에 갇혔다는 것이었다. 무슨 죄목으로요? 서진이 물었다. 군 기밀 유출 혐의입니다. 서진은 즉시 영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면회가 거부됐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면회 불가입니다. 저는 같은 부대 상급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명령입니다. 서진은 민지를 불렀다. 녹음 파일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압수당했을 겁니다. 망했어. 유일한 결정적 증거였는데. 하지만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다. 이 대위가 미리 파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해뒀다는 것이었다. 민지가 말했다. 중령님, 이메일 확인해보세요. 서진은 이메일을 열었다. 이 대위에게서 온 메일이었다. 제목은 만약을 대비해서 였다. 첨부 파일을 다운받았다. 녹음 파일이었다. 완벽한 증거. 서진은 즉시 김선희 기자에게 전송했다. 이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현장 녹음입니다. 김 기자는 파일을 듣고 나서 답했다. 완벽합니다. 이제 기사 쓸 수 있겠습니다. 언제 보도됩니까? 내일 조간입니다. 일면 톱으로 갑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나온다. 하지만 그날 밤 서진은 또 다른 협박 전화를 받았다. 중령님, 마지막 경고입니다. 내일까지 기사를 막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누구십니까? 전화는 끊겼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김 기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혹시 모르니 조심하세요. 막으려 할 겁니다. 김 기자의 답장. 걱정 마세요. 이미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전국에 배포됩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뀐다. 25년간의 침묵이 깨진다. 제7장 중간 전개 2부. 서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5시 편의점으로 달려가 신문을 샀다. 일면 톱 기사였다. 군 내부 조직적 부패의 25년간 지속, 현직 장교 폭로.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었다. 김선희 기자는 모든 걸 상세히 보도했다. 호석이의 죽음, 25년간의 부패, 현재까지 이어지는 비리, 그리고 녹음 파일의 내용까지. 기사 끝에는 서진의 인터뷰가 실렸다. 윤서진 중령은 25년 전 제 친구가 이 진실을 밝히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서진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드디어 시작됐다. 아침 7시 서진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TV 뉴스, 라디오, 인터넷 매체들. 오전 9시 박성호 소장에게서 긴급 호출이 왔다.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서진은 군복을 단정히 입고 소장실로 향했다. 복도에서 다른 장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 중령 봤어? 신문에 나왔던데. 대단한 용기야. 아니면 미친 거거나. 소장실 문을 열자 박 소장이 신문을 탁자에 내던졌다. 이게 뭔가? 사실입니다, 장군님. 사실? 자네가 무슨 권한으로 언론에 제보를 한 건가? 군인으로서의 양심입니다. 박 소장은 얼굴이 붉어졌다. 양심? 자네는 지금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어. 조직을 배신한 거야. 조직이 먼저 정의를 배신했습니다. 닥쳐, 박 소장이 소리쳤다. 자네는 이제 끝났어. 전역은 불명예 전역이 될 거고 군사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어. 감수하겠습니다. 박 소장은 한참 동안 서진을 노려보다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서진 중령, 왜 이러는 건가? 우리가 원수도 아니잖나. 장군님도 연루되셨죠. 25년 전부터. 박 소장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호석이가 남긴 증거가 있습니다. 장군님이 당시 대령으로 이 부패에 가담했다는. 그건 거짓말이야. 사진도 있고 거래 기록도 있습니다. 박 소장은 창백해졌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서진 중령, 솔직히 말하지. 그래, 나도 연루됐어. 25년 전에.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다. 인정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당시 내 위에도 사람들이 있었고 나도 가족이 있었어. 거부하면 나도 강중위처럼 될 뻔했어. 그래서 동조하신 겁니까? 생존이었어.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타협이 필요해. 호석이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었고요. 박 소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강중위 일은 나도 막지 못했어.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었어. 누가 명령했습니까? 그건 말할 수 없어.
아직도 보호하시는 겁니까? 살인자들을. 박 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책상 위에 서류만 바라볼 뿐이었다. 서진은 경례하고 나왔다. 복도에서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중령님, 국방부에서 조사관들이 왔습니다. 벌써? 네, 기사가 나간 후 바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 조사관 3명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민간인들이었다. 윤서진 중령님이시죠? 저희는 국방부 감찰관실입니다. 네. 기사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증거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서진은 준비한 서류 파일을 건넸다. 호석이가 남긴 25년 전 증거들, 이재훈 대위의 계약서 사본들, 녹음 파일. 조사관들은 서류를 검토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모두 사실입니까?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단한 용기를 내셨습니다, 중령님. 용기가 아닙니다. 빚을 갚는 겁니다. 25년 전 친구에게 진 빚을. 조사관들은 3시간 동안 서진을 면담했다. 모든 과정, 발견한 증거들, 관련자들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 오후가 되자 더 큰 소식이 터졌다. 최태석 중령이 긴급 체포됐다는 것이었다. 민지가 급히 달려왔다. 중령님, 최 중령이 도망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답니다. 도망을? 네, 해외로 나가려고 했는데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서 못 나갔대요.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1명은 잡혔다. 저녁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최태석 중령의 체포 장면이 방송됐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다. 앵커가 말했다. 25년간 이어져 온 군 내부 부패가 한 여성 장교의 용기로 드러났습니다. 윤서진 중령은 전역을 1년 앞두고 이 위험한 폭로를 감행했습니다. 서진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다. 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전 제 친구가 진실을 위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때 겁이 나서 침묵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방송을 보며 서진은 눈물을 흘렸다. 25년 만에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다음 날, 강호석의 딸 강지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30살의 젊은 여성이었다. 윤서진 중령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 강호석의 딸입니다. 뉴스 봤어요. 서진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은 씨, 오랜만입니다. 어렸을 때 한 번 뵌 적 있죠. 아버지 장례식 때. 기억합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중령님, 감사합니다. 평생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궁금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사고라고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거라는 걸. 지은 씨,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진작 밝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호석이의 사진을 꺼냈다. 젊고 밝게 웃는 얼굴. 호석아, 내 딸이 이제 진실을 알게 됐어. 너는 영웅이었어. 겁쟁이는 나였고. 그날 오후, 서진은 집에서 호석이가 남긴 일기장을 다시 꺼냈다. 읽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였다. 일기장 뒷부분, 접착된 페이지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안에 쪽지가 숨겨져 있었다. 서진아, 만약 내가 죽으면 이걸 읽고 있겠지. 미안해. 너한테 이런 짐을 남겨서. 하지만 너만 믿을 수 있어. 증거는 국민은행 금고에 맡겨뒀어. 비밀번호는 우리가 707특임대 들어간 날짜야. 꼭 찾아줘. 그리고 세상에 알려줘. 부탁이야. 그 아래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진짜 배우는 박성호가 아니야. 그 위에 더 큰 사람이 있어. 조심해.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박 소장 위에 더 큰 배우가 있다는 뜻이었다. 민지에게 급히 연락했다. 민지 중이, 당장 만나야겠어. 1시간 후,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중령님, 무슨 일입니까? 서진은 호석이의 쪽지를 보여줬다. 박 소장 위에 더 큰 배우가 있대. 누구일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25년 전부터 이 조직을 운영한 사람이라는 거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호석이가 더 증거를 남겼을 거야. 어딘가에. 서진은 다시 은행으로 갔다. 금고를 열고 구석구석 확인했다. 그리고 봉투 밑에 숨겨진 USB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집으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들이 나타났다. 사진, 문서, 그리고 한 개의 동영상 파일. 동영상을 재생했다.
호석이의 모습이 나타났다. 25년 전의 젊은 얼굴. 서진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미안해. 하지만 이걸 끝까지 봐줘. 진짜 진실이 담겨 있으니까. 화면이 바뀌었다. 어느 고급 레스토랑. 몰래 촬영한 것 같았다. 테이블에 5명의 고위 장교들이 앉아 있었다. 박성호 대령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별 2개를 단 소장이 있었다. 이 사람이 전체를 관리하고 있어. 호석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름은 이강민 소장. 군수사령부 부사령관이야. 25년 전부터 이 부패 조직의 정점이었어. 서진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강민. 지금은 전역했지만 당시 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서진아, 이 사람을 잡아야 해. 이 사람이 강중희 제거를 명령했어. 박성호는 그냥 실행자였을 뿐이야. 영상이 끝났다. 서진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민지가 물었다. 중령님, 이강민이라는 사람, 지금 어디 있을까요? 서진은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이강민은 10년 전 전역 후 대형 방산업체 회장으로 있었다.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민지 중위, 이 사람까지 잡아야 해. 안 그러면 진짜 정의는 실현되지 않아. 하지만 너무 큰 인물 아닙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서진은 호석이의 영상을 다시 봤다. 젊고 정의로웠던 친구의 얼굴. 해야 해. 호석이가 목숨 걸고 남긴 증거인데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다음 날 서진은 국방부 조사관들에게 USB를 제출했다. 이게 25년 전 강호석 중위가 남긴 마지막 증거입니다. 조사관들은 영상을 보고 경악했다. 이건 대단한 증거입니다. 이강민까지 연결되다니. 그 사람을 조사할 수 있습니까? 민간인이라 쉽진 않지만 가능합니다. 25년 전 현역 시절 범죄니까요. 꼭 밝혀주십시오. 호석이를 위해서. 조사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호석이 묘지를 찾았다. 25년 만이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호석아, 내가 남긴 증거 다 찾았어. USB까지. 이제 진짜 배우까지 밝혀질 거야. 이강민이라는 사람. 내가 잡으려던 그 사람. 바람이 불었다. 마치 호석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조금만 기다려. 곧 내 억울함이 풀릴 거야. 25년 걸렸지만 반드시 정의가 실현될 거야. 서진은 묘비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25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미안해, 호석아. 너무 늦어서. 하지만 이제라도 해냈어. 우리 해냈어. 호석이의 USB가 제출된 후 일주일이 지났다. 국방부와 검찰이 합동조사팀을 꾸렸다. 25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한 것이었다. 서진은 조사관들과 매일 만났다. 증거를 설명하고 호석이가 발견한 사실들을 정리했다. 민지는 현재의 부패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재훈 대위는 영창에서 풀려났다. 군 기밀 유출 혐의는 취하됐다. 오히려 내부 고발자로 보호받게 됐다. 중령님, 감사합니다. 이 대위가 말했다. 중령님 아니었으면 저 평생 영창에 갇혀 있을 뻔했어요. 고생했네, 이 대위. 자네 용기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 한편 최태석 중령은 구속됐다. 뇌물수수, 직무유기, 증거인멸 시도 등의 혐의였다. 그의 계좌를 조사하자 수십억 원의 불법 자금이 드러났다. 박성호 소장도 대기 발령됐다. 조사를 받는 동안 직무정지 상태였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군 부패 스캔들, 25년 만에 진실 밝혀져. 여성 장교의 용기가 바꾼 군대. 강호석 중위, 25년 만에 명예회복. 서진은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다. 25년간 짊어진 죄책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은 집에서 쉬고 있었다.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파일 하나와 편지가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손으로 쓴 글씨였다. 윤서진 중령님께. 저는 25년 전 강호석 중위와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익명으로 남기겠습니다. 중령님이 진실을 밝히는 걸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파일을 드립니다. 강중위가 죽기 직전 저한테 맡긴 것입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25년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령님께 드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서진은 파일을 열었다. 안에는 회의록이 있었다. 1999년 12월 10일자였다. 군수사령부 내부 회의록. 참석자 명단에 이강민 소장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박성호 대령,
최태석 대위 등 익숙한 이름들. 회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군 물자 조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방법을 논의한 것이었다. 단가를 부풀려 계약하고 차액은 참여자들이 배분한다. 감찰을 피하기 위해 서류는 완벽하게 위조한다. 문제를 제기하는 자는 인사 조치로 제거한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섬뜩한 내용이 있었다. 강호석 중위건, 너무 많이 알고 있음. 제거 방안 강구 필요. 이강민 소장 지시. 서진은 손이 떨렸다. 이것은 살인 계획의 증거였다. 명백한 증거. 즉시 민지에게 연락했다. 민지 중위, 당장 와야겠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 1시간 후, 민지와 함께 파일을 검토했다. 중령님, 이건 대단한 증거입니다. 직접적인 살인 지시잖아요. 그래, 이제 이강민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 서진은 조사팀에 파일을 제출했다. 조사관들은 파일을 보고 즉각 움직였다. 이강민 전 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겠습니다. 이틀 후, 이강민이 검찰에 출두했다. 70대 노인이 된 그는 여전히 당당한 태도였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25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 회의록을 보십시오. 당신 이름이 명확히 있습니다. 위조된 겁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회의록에 당신 서명도 있습니다. 이강민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다. 그건 단순한 업무 회의였습니다.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강호석 중위 제거 지시도 업무입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제거라는 건 인사 조치를 의미한 겁니다. 검사는 한숨을 쉬었다. 이 소장님, 증거가 명백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조사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강민은 끝까지 부인했다. 서진은 답답했다. 증거가 있어도 본인이 부인하면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날 밤, 서진은 호석이의 일기를 또 꺼냈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였다. 일기장을 세밀하게 살펴봤다. 표지 안쪽에 뭔가 볼록한 게 느껴졌다. 조심스럽게 겉표지를 떼어냈다. 안에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숨겨져 있었다. 이게 뭐지? 서진은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구해서 테이프를 재생했다. 잡음이 들리더니 목소리가 나왔다. 호석이의 목소리였다. 2000년 11월 12일. 오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강민 소장과의 통화를 녹음했다. 서진의 심장이 뛰었다. 테이프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다. 강중위, 자네 요즘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소장님, 부대 내 비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누가 하라고 했나? 제 양심입니다. 양심? 강중위, 자네 가족 생각 안 하나? 아내와 어린 딸. 협박이십니까? 협박이 아니야. 충고지. 조사를 멈추게. 안 그러면 자네한테 좋지 않을 거야.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럼 자네 선택이야. 하지만 후회할 거야. 각오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 그리고 호석이의 목소리. 이 녹음이 내 마지막 보험이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증거가 될 거다. 이강민 소장이 직접 협박했다는. 테이프가 끝났다. 서진은 눈물을 흘렸다. 호석이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증거를 남겼다. 호석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테이프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사는 테이프를 듣고 경악했다. 이건 직접적인 협박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살인 동기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이강민을 구속할 수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당장 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이강민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70대 노인은 수갑을 차고 검찰청으로 연행됐다.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군 부패의 정점, 25년 만에 드러나다. 이강민 전 소장,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 강호석 중위 죽음, 사고 아닌 계획된 살인이었다. 서진은 뉴스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진짜 범인이 잡혔다. 며칠 후, 박성호 소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그는 이번에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다. 검사님,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25년 전 진실을 털어놨다. 1999년부터 이강민 소장이 주도하는 부패 조직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담했습니다. 거부하면 제 경력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강호석 중위 죽음은요? 이강민 소장의 지시였습니다. 강중위가 너무 많이 알게 됐다고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직접 실행하셨습니까? 박성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닙니다. 특수부대 출신 민간인을 고용했습니다.
훈련 사고로 위장해서 강중위를 추락시키라고. 그 사람 이름은 김태진입니다. 지금은 외국에 있을 겁니다. 검사는 기록을 마치고 물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십니까? 25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강중위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의로웠어요. 그런 사람을 죽였습니다. 평생 악몽에 시달렸어요. 박성호는 울기 시작했다. 윤서진 중령이 진실을 밝히는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형에 참작하겠습니다. 박성호의 자백으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25년 전 호석이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다. 이강민이 지시하고 박성호가 실행을 지휘하고 김태진이라는 청부업자가 실행했다. 검찰은 김태진을 국제수배했다. 인터폴을 통해 추적에 들어갔다. 한 달 후 김태진이 태국에서 체포됐다. 그도 검찰에 송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2000년 11월 15일 박성호 대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강호석 중위를 제거하라고. 훈련 사고로 위장하라고.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훈련 중 절벽 등반을 할 때 로프를 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중위가 올라갈 때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돈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을. 서진은 조사 기록을 보고 분노가 치밀었다. 호석이의 목숨이 겨우 5천만 원이었다니.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이제 재판만 남았다. 서진은 호석이의 묘지를 다시 찾았다. 무릎을 꿇고 말했다. 호석아, 다 밝혀졌어. 내가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이강민, 박성호, 김태진. 셋 다 잡혔어.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이제 재판이야. 그들한테 정당한 벌을 받게 할 거야. 내가 지켜봐줘. 서진은 묘비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호석아, 내 딸 지은이가 이제 진실을 알았어. 아버지가 영웅이었다는 걸, 비겁자였던 건 나였어.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았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호석아, 사랑했어. 내 최고의 친구였어. 이제 편히 쉬어. 내 목까지 내가 살게. 서진은 일어서서 묘지를 나왔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25년 만에 처음으로 서진은 자유를 느꼈다. 죄책감의 사슬에서 풀려난 기분이었다. 민지가 묘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중령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니, 처음으로 괜찮아진 것 같아. 이제 뭐 하실 겁니까?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재판을 준비해야지. 끝까지 지켜봐야 해. 정의가 실현되는 걸. 두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두렵지 않았다. 25년간 도망쳤던 길을 이제는 당당히 걷고 있었으니까. 재판 준비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강민, 박성호, 최태석, 김태진을 모두 기소했다. 혐의는 살인교사,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수십 가지였다. 서진은 핵심 증인으로 지정됐다. 25년간의 침묵을 깨고 법정에서 증언해야 했다. 검사는 서진을 불러 말했다. 윤 중령님, 이번 재판은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닙니다. 25년간 은폐된 살인 사건입니다. 중령님의 증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들이 공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중령님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할 거예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두툼한 파일을 건넸다. 이게 재판 준비 자료입니다. 예상 질문들과 답변 가이드입니다.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자료를 공부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였다. 호석이의 죽음, 25년간의 부패, 증거의 출처, 모든 것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자료를 읽고 또 읽었다. 법정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민지가 와서 도와줬다. 함께 예행 연습을 했다. 중령님, 제가 변호사 역할 할게요. 공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좋아. 민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윤 중령, 당신은 25년간 침묵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합니까? 혹시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건 아닙니까?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원한이 아닙니다. 양심입니다. 25년간 침묵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는 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혹시 불법적으로 얻은 건 아닙니까? 강호석 중위가 생전에 합법적으로 수집해서 제게 맡긴 겁니다. 민지와 서진은 밤늦도록 연습했다.
가능한 모든 질문에 대비했다. 일주일 후 검찰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판 일정과 공소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 것입니다. 25년간 은폐된 진실이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윤서진 중령은 증인으로 출석합니까? 네, 핵심 증인입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이강민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성호는 일부 인정했고 최태석과 김태진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진도 기자회견장에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한 기자가 물었다. 중령님, 재판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진실은 항상 승리합니다. 늦더라도요. 25년간 침묵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강호석 중위처럼 될까봐. 하지만 그 두려움이 더 큰 죄를 만들었습니다. 침묵의 죄를. 후회하십니까?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진은 강지은을 만났다. 호석이의 딸이 직접 서울로 올라왔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지은은 아버지를 닮아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중령님, 재판 준비 잘 되고 계신가요? 응, 최선을 다하고 있어. 어머니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감사하다고. 미연 씨는 잘 계시니? 네,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25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되셔서. 지은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린 지은이가 아버지 호석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제가 5살 때 사진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찍었어요. 서진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호석이는 딸을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 기억나니? 많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따뜻했던 것만은 기억나요. 아버지가 절 얼마나 사랑했는지. 호석이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을 거야.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중령님, 재판에서 아버지 명예를 꼭 회복시켜주세요. 약속할게. 내 아버지는 영웅이었어. 세상이 그걸 알게 될 거야. 재판 전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된다. 25년을 기다린 순간. 새벽 3시, 서진은 일어나 군복을 꺼냈다. 30년간 입었던 군복. 내일 법정에 이 군복을 입고 갈 것이다. 군복을 다리며 생각했다. 이 군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예, 의무, 희생, 정의. 호석아, 내일 법정에서 보자. 내가 그렇게 원했던 정의를 실현하는 자리에서. 아침이 밝았다. 재판 당일이었다. 서진은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군복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52세의 여군 중령.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민지가 전화했다. 중령님, 제가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네, 민지 중위. 서진은 집을 나섰다. 법원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다. 법원 앞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서진이 도착하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윤 중령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재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진은 마이크 앞에 섰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법정으로 들어갔다. 크고 엄숙한 공간이었다. 방청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는 이강민, 박성호, 최태석, 김태진이 앉아 있었다.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다. 이강민은 서진을 노려봤다. 하지만 서진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똑바로 쳐다봤다. 판사가 입장했다. 모두 일어섰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공소장을 낭독했다. 피고인 이강민은 2000년 11월 강호석 중위에게 조사 중단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박성호에게 제거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살인교사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박성호는 이강민의 지시를 받아 김태진을 고용해 강호석 중위를 살해했습니다. 이는 살인방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김태진은 금전을 받고 강호석 중위를 살해했습니다. 이는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최태석은 25년간 조직적 부패에 가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공소장 낭독이 끝나고 피고인들의 진술이 시작됐다. 이강민이 일어섰다. 저는 무죄입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태석도 인정했다. 혐의를 인정합니다. 김태진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판사가 말했다. 증인 윤서진 중령을 소환하겠습니다. 서진이 증인석에 섰다. 선서를 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다. 증인은 강호석 중위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707특임대 동기였고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강 중위가 사망하기 전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25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호석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알아달라. 이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일주일 후 죽었습니다. 그때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저도 죽을까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지금은 왜 나섰습니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호석이한테 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검사는 증거물을 제시했다. 호석이의 일기장, USB, 카세트 테이프, 회의록. 이 증거들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강호석 중위가 생전에 수집해서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제게 열쇠를 맡겼고 25년 후 찾았습니다. 검사의 질문이 계속됐다. 서진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대답했다. 이강민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증인, 25년이나 지난 일을 정확히 기억합니까? 중요한 순간들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혹시 증거를 조작한 건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증인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 재판을 만든 것 아닙니까? 서진은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다. 원한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제 친구가 부당하게 죽었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는 게 원한입니까?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재판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여러 증인들이 나왔다. 이재훈 대위, 김선희 기자, 정미연 여사. 정미연이 증언할 때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제 남편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25년간 사고사로 묻혔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돌려주세요. 판사도 숙연한 표정이었다. 저녁 6시, 첫날 재판이 끝났다. 서진은 법원을 나오며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중령님, 오늘 재판 어땠습니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법원을 믿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 집으로 돌아오니 밤 9시였다. 서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이 지쳐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드디어 법정에서 진실을 말했다. 25년간 참았던 말을. 휴대폰이 울렸다. 강지은이었다. 중령님, 뉴스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 지은아. 어머니가 우시면서 보셨어요. 아버지 이름이 법정에서 불리는 걸 듣고. 미연 씨한테 전해줘. 호석이는 영웅이었다고. 곧 모두가 알게 될 거라고. 전화를 끊고 서진은 호석이의 사진을 꺼냈다. 호석아, 첫날 잘 끝났어. 내 이야기를 법정에서 했어. 모두가 들었어. 내가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사진 속 호석이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 곧 판결이 날 거야. 정의가 실현될 거야. 서진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잠이 들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다.